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세종시의 유령 청사를 짓고 아파트 특혜 분양을 받은 의혹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국정조사 여부를 놓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국민의당 등 야3당은 오늘 세종시 아파트 특별 공급 의혹에 대해 모두 조사하자며 국회에 국정조사 실시 요구서를 공식 제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일단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과연 조사를 요구할 자격이 있느냐고 맞불을 놨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야3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참여한 겁니까? 네, 국민의힘과 정의당, 국민의당 등 야당 의원 111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야3당은 오늘 오전 10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명칭은 행복도시 이전기간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로 이름 붙여졌습니다. 이번 조사의 요구 범위는 세종시 이전기간 종사자 가운데 특별공급제도 수혜자의 실거주 여부는 물론 시세차익과 분양대금 출처 등 사안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국정조사 특위는 여야 교섭단체가 동수로 20명으로 구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일단 야당이 요구서는 냈는데 국정조사는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만큼 여당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 LH 투기 의혹 당시 정부가 수사 인력 1,500여 명을 투입하고도 용두사미로 끝났었다면서 여당이 국정조사 실시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죽비로 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이미 집권 세력 전체가 집단적 민심 불감증에 걸린 듯합니다. 반면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진상규명은 필요하다면서도 경찰 수사 등 정부 차원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좀 더 신중하게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또 국민의힘을 겨냥해선 국회의원 투기 의혹 전수조사 문제를 거론하면서 과연 국정조사를 요구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맞받았습니다. 투기 근절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 더불어민주당처럼 국민의힘도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 조사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조사 실시는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만큼 야당이 아무리 국정조사가 하고 싶어도 수적 열세를 극복할 방안이 마땅치 않습니다. 의석수에서 절대 우세를 점하는 민주당이 속도 조절에 들어가면서 당분간 국정조사 실시를 둘러싼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이번엔 국민의힘 당권 경쟁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당대표 예비 경선을 이틀 앞두고 후보들의 비전 발표회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발표회는 오전 10시 시작해서 조금 전인 오후 3시쯤 마무리됐습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까지 23명의 후보가 저마다 공약과 정견을 발표하는 자리였는데요. 이번 전당대회가 세대 간 대결 구도로 짜인 만큼 경륜을 강조하는 중진과 변화를 강조하는 신진의 경합이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먼저 연단에선 조호영 전 원내대표는 최근 신진들이 여론조사에서 치고 나가는 데 대해서 본선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와 다를 거라면서 경륜과 패기의 조화를 언급했습니다. 다른 중진 후보인 조경태, 홍문표, 윤영석 의원도 화합과 통합을 강조했고 4선의 나경원 전 의원은 특정 세대나 지역으로는 당의 확장이 어렵다면서 신구 대결 구도를 경계했습니다. 특정 지역을 대표하는 당대표로는 거침없는 확장이 어렵습니다. 저 나경원 가장 확장성 있다고 자부합니다. 민심의 중원 잡아오겠습니다. 반면 신진 후보들은 당의 쇄신을 위해서는 과거의 모습으론 안 된다며 각을 세웠습니다. 여론조사 돌풍을 일으킨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줄 세우기식 개파 정치는 젊은 세대가 혐오한다면서 자신이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이상 줄 세우기, 개파 정치 있어서 안 됩니다. 젊은 세대가 극혐합니다. 이번 선거는 공정과 경쟁의 가치를 젊은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초선의 김웅 후보는 누구보다 빨리 중도로 뛰쳐나가서 국민의 삶을 해결해주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고 김은혜 후보도 누구보다 개파에서 자유로운 자신이 당선이 돼야 당내 주자와 외부 주자들이 함께하는 대선을 치를 수 있다고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경우 내일부터 이틀간
당원 50%, 일반 국민 50%의 여론조사를 통해 예비 경선을 치러서 3명이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되는데요. 과연 최후의 5위는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자, 새로운 미래가 온다. 자, 더 이상 줄 세우기, 개파 정치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젊은 세대가 극혐합니다. 혹시라도 이미 전당대회에서 본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당선되면 이런 당직을 주겠다 약속하신 분이 있다면은 즉각 사퇴하십시오. 겠습니다. 더 이상 학살 공천, 폭력 공천 없습니다. 저희는 문제를 해결하는 엔지니어링 정당으로 나갈 것입니다. 이제 선무당 사람 잡는 식의 정치는 그만둬야 합니다. 제가 오늘 야구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항구 전력투구로 상대당을 강판시키는 그런 국민의힘 대선 승리를 가져오는 마무리 투수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좀 준비해 왔었는데 앞에 우리 젊은 후보들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재미있게 봐서요. 저는 정말 이번 슬로건이 용감노정당입니다. 우리 젊은 후보들의 이런 패기와 이런 아이디어 정말 다 담아드리겠다는 약속 시작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 경험이 없는 장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패배를 반복한 장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선거마다 이기는 장수, 바로 저 주호영이 최고의 장수 아닙니까? PPT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28살 나이에 제가 우측을 벗고 출마를 했습니다. 저 정신이 바로 저는 이 청년의 정신이다. 감출 것 없는 정치, 제가 실행하려고 노력합니다. 네, 앞서 잠깐 뉴스로 전해드렸습니다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또 그리고 정의당이 함께 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 사태와 관련해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하자면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야3당이 연대해서 공동행동에 나선 건 보기 드문 모습이었는데요. 자, 관련 현안을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의당을 포함해서 야3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잖아요. 현재 정부가 의혹을 조사 중이긴 한데 그래도 빨리 국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김부겸 총리의 지시로 지금 정부가 조사 중에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번 관세평가 불륜 사례에서 보듯이 네. 관세청 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행복청 등 정부의 중추적인 부서가 다 연루가 돼 있고요. 예. 또 이게 공무원 이해가 걸린 문제니까 그 면평 조사로 끝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무원 특별 공급이 투기 수단으로 전락된 데는 하나는 이제 정부의 총체적인 기강 회의가 문제고요. 네. 또 하나는 특별 공급과 같은 특혜에 당연히 보완돼야 될 투기 차단 장치가 없어요. 특공제도에 이런 제도적 결함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과 정부의 기강 회의를 견제하는 것도 또 잘못된 제도를 바꾸는 것도 다 국회의 책임이라고 보고요. 이 책임을 제대로 하라고 국정조사 제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면평 조사가 될 수 있으니까 제대로 한번 조사를 해야 한다. 그게 국회의 의무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전수조사 제대로 해야 한다라는 뜻인데요. 그럼 그 범위가 세종시에서 특별공급을 받은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특별 공급은 세종시 말고도 그 전국 각지의 혁신 도시에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적 범위로 보면 세종특별시로 한정했고요. 네. 또 이제 유공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일반 특별 분양도 있는데 이번에는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예. 특별공급 대상이 된 기관의 종사자들로 이렇게 네. 한정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알겠습니다. 불구하고 예. 이번 국정조사에서 이제 바로 세워지는 특별공급에 대한 대책은 아마 전국적 기준이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 사태 때 보면 이전 대상도 아닌 이 관평원이 예산도 확보하고 건물, 유령 건물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까지 특별공급 받았어요. 그래서 이 관세청이 예산을 총괄하는 이 기재부 산하인 점이 컸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좀 개연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그 구체적인 경위는 이제 예,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할 것 같고요. 다만 예. 이제 그 동안에 기획재정부가 예산권을 가지고 예. 다른 부처의 상원 노릇을 하는 게 아니냐 하는 비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랬죠. 예. 그래서 이번에도 행정안전부가 대상이 아니라고 고시를 했지만은 예. 기획재정부가 예산권을 갖고 밀고 간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은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혈세 171억 원이 들어갔고요. 그 유령 건물을 만드는 데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심의라든지 이런 것도 국회의 또 권한 아니겠습니까? 국회 의무이기도 하고요. 사실 국회도 좀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입니다. 그 네. 예산의 최종 승인권은 국회가 있기 때문에요. 국회에 있기 때문에 국회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 이제 제가 한번 이걸 되짚어 보니까 네. 그때 예산이 승인된 때가 2016년 겨울이에요. 예. 그때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면서 촛불이 타올랐던 시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정치권이 꼼꼼하게 따지지 못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거는 국회가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네, 국회도 반성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오늘 여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그런데 수사부터 조사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야당이 그런 주장할 자격이 있느냐라면서 지금은 반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이 지금 반대하면 국정조사 하기 어렵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당이 요구하고 주장하는 것은 무조건 거부하는 이런 오만하고 편협한 태도가 문제라고 보거든요. 지금 공무원 특별 공급이 투기 수단으로 전락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얼마나 높습니까? 정부의 민생 실패를 바로잡는 노력을 국회가 하자는 건데 거기에 여당 야당을 왜 따지냐는 거죠. 저는 정부 여당이 이제 정치 공세 그만두고 빨리 국정조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윤호중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보면 당분간 국정조사는 없다. 좀 완고한 뜻을 밝힌 것 같거든요.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하실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희 정의당이 국정조사를 제기한 것도 이 특별 공급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이제 국민들의 요구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이 국정조사를 계속 거부한다는 것은 야당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들의 분노가 여당으로 향하기 전에 빨리 국정조사를 수용하기를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당의 국정조사를 촉구하셨고요. 이번에 보니까 정의당이 국민의힘 또 국민의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을 했잖아요. 그동안 좀 보기 어려웠던 장면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야당이 함께 공동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이번 국정조사는 정의당이 제일 먼저 제안을 했고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게 양쪽에 다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호응을 해서 오늘 국정조사서를 내게 됐고요. 민생을 살리고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그건 누구하고도 손을 못 잡겠습니까? 저는 여당까지 함께 정치권이 손잡고 빨리 이 부동산 이 참상을 빨리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누구와도 손잡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최근 여야가 이제 재보궐선거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 오늘 심의원께서는 그런 그 부동산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서 좀 강하게 비판을 하셨는데요. 비판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예. 이 분노하는 것은 예. 감당할 수 없는 가격 폭등 때문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정치인이 머리를 맞대야 될 일은 예.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봐요. 예.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또 국민의힘은 모두 네. 부동산 부자들의 민원 처리에 지금 골몰하고 있다는 거죠. 아, 예. 대부분 이제 규제 완화가 보유세도 완화하자는 거고 예. 또 대출 규제도 완화하자는 건데 이것은 다 가격을 더 폭등시키고 투기 심리를 유발하는 그런 정책들이거든요. 예. 지금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집값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네. 또 세금을 너무 많이 낼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집부자들도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시기에 정치권이 최우선순위를 둬야 될 거는 네. 부동산 또는 집부자들의 감세 요구를 가지고 머리를 싸맬 게 아니라 네.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 대책을 두고 정말 그 머리를 싸매야 될 그런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부자들의 세금 감면만 생각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의 주거 안정 대책 좀 생각하자. 그리고 가격 안정 대책이 먼저다. 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요. 당 관련해서도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도부가 바뀐 이후에 지금 정의당이 좀 악재를 만나서 보궐선거에 후보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심 의원님이 대표직을 내려놓은 뒤로 1년 동안 좀 잠행을 이어오셨는데 최근 당에서 다시 목소리를 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참행을 한 건 아니고요. 예. 상임위 활동은 열심히 했는데요. 네. 지금 이제 부동산 문제로 온 국민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 청년들은 좌절하고 있는데 네. 이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집 없는 서민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와 정의당이 예. 더 분발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년 전이었죠. 대권에 도전하셨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대권에 다시 도전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럼 이제 당에서 예. 지금 내년 대선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논의 예. 과정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보면 청년 후보들이 경륜 있는 후보들보다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새로운 세대 교체, 정치권의 세대 교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올해 정치를 해오신 입장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의힘의 그 젊은 후보들이 약진하는 것은 예. 우리 정치 변화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예. 양당 체제가 너무 오랫동안 대한민국 사회 변화를 짓눌러 왔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예. 한국 정치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 정치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0만) 회분이 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오늘 오전 경북 안동 공장에서 추가로 출하됐습니다. 모레부터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자녀 백신을 조회하고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작됩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네, 서울 양천구 예방접종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접종은 거의 끝난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접종이 거의 끝난 이곳 예방접종센터는 한산한 모습입니다. 어르신들로 가득 차 있던 의자들이 지금은 텅 비었습니다. 이곳 예방접종센터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했는데요. 오늘 하루 75세 이상 어르신 900명 정도가 화이자 백신을 맞았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새로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경북 안동 공장에서 출하됐는데요. 백신 추가 공급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곳 담당자들도 접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추가로 공급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06만 8천 회분, 모두 53만 명이 맞을 수 있는 양입니다. 경기도 이천시의 물류창고로 이동해 보관된 뒤 전국 접종센터나 위탁 의료기관 등에 배송될 예정입니다. 오늘 출하된 백신은 모레부터 연령별로 시작되는 60에서 74세 어르신 백신 접종에 사용됩니다. 또 요양병원, 요양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접종에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첫째 주까지 아스트라제네카 449만 7천 회분을 차례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오는 31일에는 모더나 백신 5만 5천 회분이 처음으로 국내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백신이 잇따라 추가 공급되면서 그간 정체돼 있던 백신 접종에도 물꼬가 트일 전망입니다. 모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도 재개됩니다. 다만 빠르게 늘지 않는 접종률은 걱정입니다. 오늘 0시 기준 1차 접종자는 총 386만 4천여 명으로 전체 국민의 7.5% 수준입니다. 정부는 상반기 내 1차 접종 목표를 1,300만 명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상반기가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약 910만 명의 추가 접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루에 30만 명 가까이 접종해야 달성 가능한 건데요. 지난 23일에는 신규 1차 접종자가 217명에 불과해 접종이 거의 멈추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7만 1천여 명으로 다소 늘었지만 목표치인 하루 30만 명에 비하면 아직 접종 속도가 느린 수준입니다. 네, 모레부터는 모바일로 자녀 백신을 조회하고 예약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모레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정부가 접종 속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자녀 백신 조회 예약 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앱을 통해 근처 병원에 백신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당일 예약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접종자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자에게 밤 10시 이후 집합 제한 조치를 해제하거나 QR코드를 통해 자유롭게 문화활동에 참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50%대에 머무르고 있는 60세 이상 고령층의 접종 예약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경로당을 개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이번 주 중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양천구 예방접종센터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군 장병을 위해 백신 55만 명분을 제공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한미 군 당국 간 협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제공할 백신의 종류와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이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2차례 다 접종한 뒤 확진되는 이른바 돌파 감염 사례가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돌파 감염 사례는 총 4명으로 접종 완료자 148만여 명의 0.0003%라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 확진자가 960명을 넘긴 가운데 30명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특히 최근 다수 확진자가 발생한 대학운동부와 관련해 20명이 영국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비밀 통로를 이용해 한밤중까지 영업을 이어가던 무허가 유흥주점이 적발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2일 새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지하 1층 주점에서 불법 영업 현장을 단속해 업주 2명과 직원, 손님 등 모두 1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소는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한 뒤 실제로는 유흥주점으로 운영을 이어오다 단속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매일 5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아직 방심할 때가 아닌데도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하철과 노래방, 해수욕장, 국가정원에서 거리 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포착됐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고령의 노인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지하철을 타려다가 제지를 당하자 소란을 피웁니다. 마스크를 씌운 영무원을 거칠게 밀치며 욕설과 함께 난동을 부리다 결국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그 영무원분이 마스크를 강제로 씌우셨는데 할아버지분이 갑자기 급발진하셔서 멱살을 잡고 막 이렇게 하면서 쌍욕을 하시고 이렇게 된 겁니다. 울산의 명물인 태화강 국가정원. 대형 현수막에 음주 금지와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는데도 버젓이 술을 마시고 여러 명이 다닥다닥 붙어 방역 수칙을 대놓고 어기는 모습이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한 대리운전 기사는 서울 시내에서 밤 11시가 넘은 심야에 5명 이상이 모여 노래방에 간 사례를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노래방 건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막 웅성웅성 거리길래 이 사람들이 노래 부르는구나, 또 불법 영업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경각심이 지금 계속 안 잡히고. 제주 함덕 해수욕장에선 자원봉사단체의 연수와 단합대회가 열렸습니다. 수십 명의 인파가 거리두기를 무시한 채 마스크도 쓰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어기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전국 곳곳에선 산발적인 감염이 확산하며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500명 이상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정상 궤도에 오를 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단 감염을 억제할 수 있는 시민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진 중인 검찰 조직 개편안이 최근 언론에 공개가 돼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선 검찰청이 중대범죄를 수사하려면 반드시 검찰총장과 장관의 허락을 받도록 한 내용이 포함이 된 겁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이 정말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요. 네. 검찰 조직 개편안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 검찰 조직 개편안의 주요 내용 중에 검찰청이 중대범죄를 수사하려면 반드시 장관, 검찰총장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네네. 어떤 이야기입니까? 지금 우리가 검경 수사권 조정, 예. 또 공수처 설립되면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6대 범죄만 해당이 됩니다. 지금 예. 6대 범죄만 수사하고 그렇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부패랄지 공직자랄지 경제랄지 대형 참사 예. 이런 6개만 해당이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전에 수사의 어떤 권한과 범위가 완전 축소가 된 거죠. 예. 네. 근데 이 6개 6대 범죄에 대해서도 일단은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에는 반부패부를 만들어서 네. 그 1, 2부에서 거기만 수사하고 아. 형사부가 13개부나 되거든요. 예. 거기서는 수사를 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6대 범죄에 속한다 할지라도. 예. 그다음에 지금 전국 지방검찰청이 17개가 있고요. 네. 그 산하에 25개의 지청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러한 지청과 지검에서 6대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고 하면 이제 단 형사부 하나만 수사를 할 수가 있는데 예. 네. 그중에 물론 수원하고 광주만 빼고요. 예. 수사를 하려고 하면 검찰총장의 승인 또는 지청 같은 경우는 검찰총장의 요청에 의해서 법무장관이 승인을 해야만이 수사를 할 수 있다. 예. 이런 조직 개편에 나와서 지금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은 수사를 어떻게 진행했었던 거예요? 그동안은 뭐 이 형사소송법에도요. 예. 형사소송법에도요.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예. 어떤 혐의를 발견하면 예. 사실관계와 증거를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형사소송법에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검사는 당연히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는 수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총장의 승인 또는 장관의 승인만 받아야만이 수사를 할 수 있게 예. 그렇게 조직 개편을 하겠다는 게 지금 법무부의 조직 개편안의 취지입니다. 예,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그렇게 되면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수사 지휘권을 행사를 하는 거다 이런 논란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취지 자체가요. 예. 예. 검찰이 이제까지 권력의 하수인 신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권력 입맞춤하는 수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시켜야 한다는 게 검찰의 개혁의 가장 중요한 취지고 수사의 이제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총장이나 장관의 승인 없이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네. 그거 자체는 정부나 정부의 검찰 조직 자체를 종속시키는 게 되죠. 예. 네. 그러니까 검찰의 개혁의 취지와 굉장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 예를 들어서
지금 울산시장 사건이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예. 물론 뭐 무죄 될 수도 있어요. 예. 또 검찰이 수사를 과도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지만 법원에서 일단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요. 또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근과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도 사실은 그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현재 조직 개편안에 의한다고 하면 이걸 수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청와대를 상대로 수사를 해야겠습니다. 총장님, 장관님 승인해 주십시오. 그러면 장관은 정부의 어떻게 보면 정무직이잖아요. 예. 그 승인을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럼 검찰 자체는 그런 수사를 할 수 없는 예.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예. 있습니다. 일선 검사들의 반발도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법무부 입장을 좀 보니까 네. 권력형 범죄 그럼 새로 생기는 부서에서 수사하면 되고 그리고 일선 검사들이 이거 수사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검찰총장이 거부할 뭐 명분이 있겠느냐라면서 문제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일선 검사들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일단 검사의 어떠한 지위 자체가 예. 지금 검찰청법이나 아니면 형사소송법에서 권한을 주고 있는 게 수사에 권한을 주고 있잖아요. 네.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더군다나 수사에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사실은 이제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6대 범죄로 대폭 축소를 했단 말이에요. 예. 기존의 검찰청법에 검사의 직무 권한에 수사 공소제기가 다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6대 범죄로 축소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이게 문제가 있냐 없냐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물론 네. 이제 법으로 개정을 했기 때문에 예. 뭐 상관없지만 근데 6대 범죄를 수사하는 데 있어서 검사가 모든 6대 범죄 안에 드는 사건에 대해서 네. 수사를 할 때 총장이나 장관의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하는 거 이거 자체가 사실은 어떤 검찰의 독립 이런 거에 굉장히 위배된다고 볼 수 있고 예. 검찰 개혁의 취지와 완전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박범계 법무장관이 어제 그 출근길에서 뭐 나머지 숙제를 해결하는 거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고 네. 또 오늘 기자들을 만나서는 형사부 수사권 축소하는 게 아니라 기존 대검찰청의 예규를 그냥 법규화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아니 근데 대검찰청의 애교나 그런 것들이 사실 예. 이제 큰 사회적 이목을 받는 사건 예. 그런 큰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총장이랄지 장관에게 보고하기도 돼 있죠.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관례적으로 이제 승인을 얻는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런데 수사 단계부터 승인을 받도록 한다고 한다면 검사 자체가 사실은 수사를 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네. 물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제 판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검찰 실무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아직은 좀 미숙하게 알 거라고 봐요. 그러면 사실은 새로운 총장 또 예. 지금 인사청문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총장은 검사 출신이잖아요. 아무리 뭐 친정부 성향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종합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그 다음에 조직 개편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걸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검찰에 내려보내서 의견 수렴을 하라. 이거 자체는 검찰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고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민생하고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걸 한번 확립을 해놓으면 다시 바뀌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뀐다고 해봐요. 그럼 그 정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것은 집권 권력인데 집권 권력에서 수사하는 걸 바라겠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검찰 개혁이랄지 검찰 독립은 멀어져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검수완박 완결판이다 네. 이런 불만이 좀 나오나 봐요. 네. 실제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난해 말 같은 경우에 추미애 장관 때 윤석열 총장 지휘권 박탈하고 징계 움직임이 있을 때 거의 겁난 정도 수준의 반발이 있었잖아요.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반발이 예상됩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반발이 클 거예요. 예. 저도 오늘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예. 몇몇 대화를 또 해봤고 또 우리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 얘기해봤는데 네. 그 변호사들은 검사 출신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민주국가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더군다나 검찰 개혁의 취지가 색이 바라는 게 아니냐. 예. 그런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를 모르겠어요. 이제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조직 개편을 이대로 가는 것 자체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검찰 개혁, 예. 검찰의 공정 이런 거하고는 좀 약간 취지가 좀 색이 바라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예. 이제 내일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제 김호수 총장 후보자의 입장도 나왔는데 반부패 대응 역량이 악화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어떤 의미로 좀 봐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제까지 이제 반부패 역량 자체는
이제 검찰청에 이제 특수부가 있어요. 이제 지검 정도는 지검 정도는 특수부가 있고 예.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수사의 역량이 제일 갖춰져 있는 곳이 이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였지 않습니까? 예. 근데 물론 이제 반부패부로 이걸 하면 사실은 체제 개편은 되지만 뭐 사실 역량이 약화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는 반부패 수사 1, 2부로 되면 역량이 기존 특수부와 비교하면 역량이 약해진다 볼 수는 없지만 예. 모든 특수와 관련 사건을 특수부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형사부에서 형사 사건을 하다 보면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것들, 재벌과 관련된 것들 이런 수사의 단서를 잡게 돼요. 네. 그러면 그 형사부에서 당연히 초등 수사를 잘 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사를 완벽하게 하고 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취하는 게 맞죠. 그렇지만 6대 범죄 축소하고 단지 반부패와 관련된 부서에만 수사하고 형사부에서 수사하는 것은 다 승인을 받아라. 그러면 사실 수사 역량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단지 서울중앙지검이랄지 광주지검이랄지 수원지검에만 이 반부패 관련 특수부가 있는 거거든요. 특수부가 설치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 거기서만 수사하면 다른 지검이나 다른 지청에서는 과연 수사 역량이 형격에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수사 역량이 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박범계 장관이 총장 취임 전에 검찰 인사위를 소집한다. YTN 단독 보도입니다. 네네. 그렇게 될 경우에 검찰 인사위가 소집되면 또 인사와 관련해서 친정부 검사로 또 채워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그럼 비판이 이제 충분히 있을 수 예. 있죠. 그래서 사실은 뭐 왜 인사위원회를 검찰총장이 취임하기도 전에 하느냐. 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언론에서 논란이 있으니까 단지 인사위원회 원칙과 기준만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박범계 장관이 인터뷰하는 걸 들었어요. 예. 근데 인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원칙과 기준 아니에요? 네. 그럼 원칙과 기준은 차기 총장이 취임을 하고 또 총장은 검찰에 굉장히 오래 있었기 때문에 검사의 생리와 어떤 기준 원칙이 한 것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박범계 총장이 지난번에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부분 또는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총장이 검사를 인사하는 데 있어서 패싱을 했잖아요. 예. 근데 본인이 장관이 되면서 총장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어요. 물론 그때 윤석열 총장 의견 안 들었죠. 네. 그럼 총장 의견을 듣겠다고 해놓고 이제 총장이 인사청문회 하고 있는데 인사청문회도 끝나기 전에 취임 전에 인사의 기준과 원칙을 정하는 인사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하겠다. 이거 자체는 상당히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돼요. 네, 이 조직 개편안에 지금 의견을 받고 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최종 확정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2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 임명장 주면서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여야 상관없이 엄정하게 공정한 검찰을 만들어달라고 했으니까요. 그 취지에 맞게 이번 개혁안도 제대로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지금 개혁안 자체는 법무부에서 만든 거잖아요. 예. 그럼 개혁안 자체를 보면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저 부분에서 워낙 반발이 심하고 예. 또 언론에서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아마 논조를 좀 이어가고 있는 걸 보입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검수 완박 얘기하잖아요. 이제 예.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 그런데 그 방향성은 아마 전환할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워낙 그런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박탈하는 범위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사실 6대 범죄만 한정해서 수사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권한을 박탈한 거고 또 공수처 설립한 것 자체가 검찰의 수사권을 진짜 많이 박탈한 거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이제 있는 수사권마저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게 지금 법무부의 목표가인가? 그건 좀 우리가 아무튼 뭐 눈여겨봐야 하고 이 부분에서는 시청자는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이것은 예. 우리 국민의 권리랄지 민생과도 굉장히 관련이 깊은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이완 문제가 언급된 것과 관련해서 중국 정부가 어제 공식 입장을 내놨죠. 내정 간섭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이 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의 라디오 인터뷰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은 팬데믹이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이제 글로벌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지고 있는 원칙이 있습니다.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지리적으로도 인접해 있고 무역, 그다음에 해외 투자 면에서 매우 중요한 경제 협력 대상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중국과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사드 때처럼 무슨 경제 보복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뭐 확실하게 말씀하시네요. 네.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다. 네. 문승읍 산업부 장관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특정국을 배제한 것이 아니며 중국은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라고 밝혔습니다. 문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 합동브리핑에서 중국은 가장 큰 수출 시장이고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라면서 정부는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중요 교역 국가와 경제협력 관계를 확대하고 발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우리 기업의 대규모 투자에 대해 미국에 어떤 혜택을 제공할지 구체적으로 밝혔는지 묻는 질문에는 미 상무장관이 적극적으로 챙길 것을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라고 불리는데요. 이 GTX와 관련한 논의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경기도 양주와 수원을 잇는 C 노선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기존 계획이었던 10개 역에 왕십리역이 추가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하는데요.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양주에 있는 덕정역에서 수원역까지 75km를 연결할 예정인 GTX C 노선. 2026년 완공 예정으로 개통 뒤에는 경기도와 서울의 연결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입니다. 계획된 역은 모두 10개로 경기도 동북부에서 시작해 서울에선 도봉구 창동부터 강남을 직선으로 잇게 됩니다. 이어 정부 과천청사를 거쳐 수원까지 승객을 태워 나를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역이 하나 추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대건설과 GS건설, 포스코건설까지 모두 3곳이 컨소시엄을 꾸려 사업을 신청했는데 3곳 모두 왕십리역을 추가한다는 계획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는 몇 개 조건을 만족한다는 가정에 따라 최대 3개까지 추가역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건설사가 계획에 넣은 왕십리역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진 셈입니다. 다만 노선 주변에서 역 신설 요구가 잇따르는 상황 속에 왕십리역을 더하는 게 또 다른 역을 추가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역이 늘어날수록 열차 속도는 느려지는 만큼 급행철도라는 취지에서 점점 멀어지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 기술평가 같은 세부 절차를 거쳐 사업을 시행할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8명 가운데 본경선에 진출할 5명을 압축하는 예비 경선 결과 발표를 이틀 앞두고 당권주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저마다의 정견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30대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여야 모두 세대교체 바람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야 정치권 여의도에서 최근에 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선전, 각종 여론조사 1위 여기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여러 가지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30대 당권 주자의 돌풍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문자로 돌풍 센데요. 저는 20, 30대 젊은 층과 보수층의 합작품이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부동산 문제로 가뜩이나 부글부글 끓어오는 이제 청년들의 분노가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준석이라는 사람한테 대리로 불만이 분노가 표출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보수층 입장에서는 대선을 눈앞에 두고 뭔가 국민님이 좀 새롭게 변화하기를 기대했는데 변화가 없어서 일종의 충격 요법을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젊은 층을 밀어서 확 아주 이 깜짝
바람을 불러일으킨 거죠, 말하자면. 예. 지지층이. 이 바람이 깜짝 바람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계속 불 그런 깜짝 바라서 계속 불 거라고 봅니다. 아, 계속 불 것으로. 예, 그리고 이제 과거에 아시다시피 이제 70년에 40대 기술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깜짝 불었지만 계속 그 바람이 말하자면 10년, 20년 오랫동안 갔습니다. 네. 거슬러 주시는데 과거에 그때 김대중, 김영삼 이런 사람이 이철성 40대 기술론을 냈어요. 전부 40대 중반이었습니다. 네. 아, 근데 이제 이준석 같은 36이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거죠. 다만 빠른 이제 거죠. 하나 예. 제가 좀 궁금한 거는 뭐냐면 네. 과거 40대 기술론이었던 YS 내세울 때 그때 43살인데요. 네. 5선 국회의원 할 때였습니다. 그때 43살이 5선이었군요. 예, 그래서 김대중 20대 때 대통령도 국회의원 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4선 할 때였습니다. 5대 6대 그랬군요. 7대 8대 국회의원 하고 저때 나갔을 때입니다. 예. 그리고 물러나라고 했었던 유진산 예. 그분이 나이가 65세였습니다. 그 당시 때. 예, 그 당시에. 그랬군요. 예. 예, 그러니까 네. 지금 생각을 해봐도 상당히 이준석 돌풍은 그때보다 어떻게 보면 더 센 돌풍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과연 이게 이제 저는 이미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고 보는데 끝까지 과연 네. 당권까지 거머쥘지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좀 몇 가지 고비가 남아 있으니까 두고 봐야죠. 예. 어쨌든 뭐 돌풍이 불고 있는 거는 또 검색량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 검색량이요. 윤석열 전 총장을 검색한 것보다 많다고 하더라고요. 2배나 많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흥행을 불러일으키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이미 흥행 효과나 톡톡히 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과거 보수 정당에 어떻게 이렇게 젊은 정치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슈 파이팅을 한 경우 예.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미 절반의 성공 거뒀고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세계적으로 볼 때도 30대가 이렇게 돌풍이 일으키는 드물기 때문에 이게 과연 끝까지 성공할 것이냐. 과거 이제 흔히 이제 영국의 토니 블레어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 대표가 됐을 때 41살이었습니다. 예. 아, 근데 그때 그 전에 이미 국회의원을 24년 했습니다. 24년. 그랬군요. 예. 그리고 이제 마크롱 얘기하는데요. 예. 우리 나이로 이제 40살에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이미 30대 중반에 아시다시피 청와대 경제수석 그쪽이죠. 이제 예. 프랑스의 예, 엘리제 맞습니다. 궁의 예. 이제 경제수석을 하고 경제수석하고 또 경제장관 경제장관까지 했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이준석 거기에 비해서는 실전 경험은 없죠. 실질적으로 어떤 공직을 맡아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정치를 한 10여 년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내 비대위원으로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방송 활동 이런 엄청나게 활발하게 왔기 때문에 실제로 직책을 맡은 지는 없지만 정치권에 10여 년 있었던 과연 이준석의 성공과 실패 여부 이거는 단지 우리나라 떠나서 정치권 전반에 한 중요한 대한민국 정치 실험의 하나의 시금석이라고 최근 봅니다. 돌풍에 대해서 20, 30대 젊은 층과 그리고 보수층의 합작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네. 최근 지지율을 보면요.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더라고요. 그 배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국민의힘 당원들이든 지지자들은 다른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뭐 오로지 내년 대선밖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자 대선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겠느냐. 네. 그거는 이른바 시쳇말로 해서 곤대 정당 이미지를 탈피하는 거다. 그러려면 좀 부족하더라도 이준석을 한번 밀어서 이걸로 한번 뭔가 변화 바람을 일으키자. 결국 끝까지 당 대표를 만들지 안 만들지는 두 번째를 하고 일단은 바람을 불러 일으킨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 뭐 오늘 비전 발표회가 있었거든요. 당권 주자들의 그 중진들도 어쨌든 경험이 많다 보니까 앞에서 자신들의 비전을 청사진에 내놨습니다. 뭐 1, 2, 3위 주자들의 이렇게 청사진 좀 보면 어떤 리더십이 좀 영향을 미칠까 혹은 먹혀들까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 지금 변화냐 안정이냐, 뭐 과거 옛날 같은 뭐 못 살겠다 바꿔보자, 반대로 바꿔봐야 소용없다, 구간이 명간이다, 뭐 이런 옛날 보호를 다시 보는 그 느낌인데 지금 내부 나경원이나 주호영 의원도 상당히 지금 본인들의 장점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각각? 근데요, 지금 변화라는 것은 상당히 공격적인 슬로건인 거고 안정이다라는 건 이제 방어적 슬로건이기 때문에 솔직히 공격적인 사람이 좀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주호영이나 나경원 두 당권 주자들은
아마 훨씬 이준석보다 더 변화를 내세워야 이 변화의 바람을 막을 수 있지. 지금 이런 판에 안정 희구형으로 가면 상당히 좀 수세에 몰릴 수 있다. 지금 전반적인 정치 안팎의 기류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준석 전 최고위원 돌풍 선정과 관련해서요. 여야 정치권이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대선 주자급이죠. 정세균 전 총리 그리고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이번 돌풍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 새로운 신세대를 받아들이고 변화를 수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사실 이게 대선 관리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거든요. 경륜이 없이 이게 할 수 있겠는가. 이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장유유서 이런 문화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변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봅니다만은 고민이 많을 것이다. 당 대표가 하는 역할은 자동차 같으면 저는 디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동차도 이뻐야 되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성능이 좋아도 이뻐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 그런 모습에서는 굉장히 저는 뭐 그걸 갖고서 뭐 이렇게 나쁘다거나 그게 어렵다거나 그렇게 일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주로 중진 의원들은 경륜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 대표로서의 경륜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복당을 시도하고 있는 무소속 홍준표 의원 있지 않습니까? 한때 지나가는 바람이다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왜 이런 비유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강력한 희망 사항이겠죠. 일시적인 바람으로 지나가기를 바라는 거고, 그리고 정청래 의원도 국민의힘이 사라질 수도 있다. 이준석이가 되면 그는 뭐냐면 이준석이가 되면 상당히 민주당으로서 곤혹스럽다라는 역설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중진 의원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30대 바람에 대해서 좀 두려운 겁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활로는 살기는 훨씬 더 젊게 더 역동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좀 표현은 뭐합니다. 이준석의 30대 바람이 일종의 여야 정치권 특히 국민의힘의 일종의 매기 효과 강력한 자극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실이죠. 그 점에서 일단 당 대표 선출 여부와는 당선 여부와는 상관없이 일단은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계속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인 국정 경험이 없는 영선 의원이 과연 당권 대표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게 이제 항상 좀 궁금하고 정세균 전 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영국 에든 밀리벤스 전 총리를 의미하면서 그 사람이 41살 때 우리 나이로 41살입니다. 영국 나이로는 39배 당 대표가 됐는데 별로 한 것도 없고 정권 장치에 실패했다라고 이제 얘기는 표현만 합니다만은 이 에든 밀리밴드도 40살에 당 대표 되기 전에 이미 장관을 2번 했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하의원을 했고 그리고 작은 공국의 총리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30대 후반, 40대 당 대표나 총리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국정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다 풍부하게. 근데 국정 경험은 실질적인 경험이 없는 이준석이 나와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건요. 어떻게 보면 정말 국정 드문 경험이 아주 이례적인 겁니다. 풍부한 정치인들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썩 잘하지 못하는. 그렇죠. 그만큼 국민들의 분들도 많아요. 국민들이 그 중진들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만 이런 게 많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 바람을 뭐 폄하하거나 깎아내릴 필요도 없는 겁니다. 저는 보면 오히려 이거는 이준석 개인이 엄청나게 잘나고 똑똑하게 살아보다는 국민들의 정서,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여야 차기 대권주자는 그 민심을 제대로 잊고 거기에 먼저 치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 돌풍도 좀 보수 정당의 변화긴 하지만 사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지나고 나서 국민의힘의 약간의 변화의 모습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또 호남에도 공을 들이는 모습, 호남에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또 호남의 5.18에 찾아가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호남에서 지지율이 좀 올라갔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호남 표심하면은 짧고 굵게 그냥 뭐 어느 일방적으로 싹 쏠림 현상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 많이 이게 분산이 됐습니다. 너무 특이한 게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네. 47%, 50% 예. 육박하고 그리고 국민의힘도 뭐 20% 가까이 올라간 건요. 이건 전례가 드문 현상입니다. 예. 그런데 너무 특이한 게 그러니까 양당 여야가 올라갔는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는 또 떨어졌습니다. 네. 상당 10% 포인트 가까이 뚝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뭘 하냐면 이제는 과거의 권력보다는 미래의 권력에 대해서 호남 예.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미래의 권력에 대한 예, 관심이다. 미래의 권력에 대해서 이제는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오파전이 시작됩니다. 호남에서는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그리고 윤석열 그리고 국민의힘까지 오파전이 시작되고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100%가 싹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 호남의 민심이 확실히 정리가 안 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5말 6초란 표현이 있듯이 늦어도 6월 초면 호남 민심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좀 가닥이 잘 필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경선을 앞두고 어느 네, 정도 네. 최소한 양파전, 두파전 정도는 압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완전히 5파전 혼전입니다. 그 대선 주자를 선택할 거라 그렇게 그렇습니다. 예상하시는 거죠? 그래서 5말 6초라는 얘기 많이 알겠습니다. 나옵니다. 호남에서. 과연 누구를 선택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여당 이야기 좀 해볼게요. 여당 부동산 정책을 놓고서 내부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 안을 놓고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예정됐던 의원총회도 연기가 됐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또 어제 또 부동산 정책을 또 발빠르게 또 발표를 했어요. 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요즘 세게 표현하면요. 지금 부동산 정책은 정부 여당에 있어서 뭐 계륵 이러지도 저러도 버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계륵 그리고 뜨거운 감자처럼 됐어요. 먹고는 싶은데 이게 잘못하면 될 수 있는 이런 묘한 아주 그 곤란한 현안이 돼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4년 동안 해왔던 이 부동산 정책을 친문 주류나 청와대는 이거 계속 가야 된다라고 하는 반면에 송영길이라는 일부 이제 조재에서는 이 시점에서 바꿔야 된다라는 건데 4년 묵은 대표 정책을 이제 와서 바꿔야 된다, 계속 가야 된다. 이 부분 쉽게 교통정리가 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틀 미룬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틀 미뤄도 뾰족한 답변, 해결책이 저는 나오기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부동산에 관한 한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것까지 대안을 제시한다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는 정부 주도에 대해서는 최소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주도한 공공 주도의 주택 정책, 부동산 정책은 25번에서 여러 번 어떻게 보면 실패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쯤은 상당히 시장의 흐름, 민심의 흐름에 맡기고 그리고 가급적 당에 맡기는 게 이를테면 송영길 대표에게 가급적은 이제는 넘겨주는 게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는 넘겨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리가 아닌가. 기존처럼 과거에 청와대나 정부 여당이 다 하려고 하면 또 다른 후유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쯤은 자연스럽게 방향을 선회할 때가 저는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그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좀 이렇게 전면에서 잘 보이는데 송영길 대표의 경우에는 아무리 좀 센 이야기를 해도 좀 잘 안 보인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게 좀 당내 갈등 때문에 그런 걸까요? 0. 몇 %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당 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거의 기적적으로 됐는데 나머지 최고위원들은 전부 다들 아시다시피 친문들입니다. 강경파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포위되어 있는 셈이죠. 거기다가 사실 처음에 야심적으로 하면 청문회 때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3명 중에 1명은 안 된다고 그래서 낙마를 시켰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호기 만만하게 첫 출발했는데 아마 저는 그 장관 3명 청문회 이후로 최고위원들의 압박 그리고 청와대의 압박 그리고 친문 의원들의 압박이 아마 3중 압박이 왔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랬군요. 근데 앞으로 그래서 이 장애물을 송영길 대표 어떻게 뛰어넘느냐에 따라서 이른바 송영길 리더십이 이 결국 휘청휘청하느냐 아니면 다시 탄력을 받느냐. 그런데 오늘 좀 약간 탄력을 받는 뭐 제스처를 보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벼락 거지된 청년들에게 우리가 다시 희망을 줘야 된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고등학교만 졸업한 노숙자 출신의 작가를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다시 좀 발동을 걸긴 시작했습니다만은. 알겠습니다. 송영길 대표의 리더십 좀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 좀 보고 있는데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는데 좀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윤석열 전 총장과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붙고 있어요. 예. 이재명 지사가 좀 오르고 예. 윤석열 전 총장은 약간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예.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 어느 정도 이제 윤석열, 이재명 양강 구도라고 보는데요. 네. 저는 이게 진정한 양강 구도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다른 경합 후보 없기 때문에, 경쟁 후보 없기 때문에 두 사람 지금 1, 2위 선두 다툼을 하고 있는 거지. 네. 이게 명실상부한 양강 구도가 되려면 35%가 넘은 상태에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과정이 있어야 그게 진정한 양강 구도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여러 다 전문가들 다 하는 얘기가.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두 사람에 대한, 특히 윤석열 전 총장 지금 앞으로 얼굴 모습도 드러내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대감, 어쩔 땐 또 피로감 이런 부분을 교차하면서 지도가 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어요. 예,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이 언제쯤 등판하냐 저희가 나올 때마다 항상 여쭤보는 질문인데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전문가 포럼의 상임 대표인 한 교수, 정용상 교수가 관련 내용을 언급을 했습니다. 들어보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종합해 보면은 뭐 국민의힘 당 대표가 선출된 이후쯤에 정치 선언을 하지 않을까 순사견입니다. 그리고 뭐 제3지대하고 국힘당 입당에 대한 어떤 선택의 문제에 대한 그런 시기나 방법에 따른 그 로드맵이 있지 않을까 저는 예상하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아는 바는 없습니다. 이 정용상 교수가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진행자가 혹시 윤 전 총장하고 소통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소통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에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보십니까? 어느 정도 소통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때 프레스센터에서 지지하는 모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 33인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 한 명이 언론에도 많이 노출된 분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입니다. 통화를 해봤죠. 제가 많아서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공정과 상식을 슬로건한 모임에는 자기 흔쾌하게 동의하기 때문에 참여를 했는데 솔직히 잘 모릅니다. 어떻게 가고 한 번도 윤석열 총장을 만나본 적도 없고 그렇군요.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게 운둔 전략인가 해서 아직도 저는 이제 궁금한 건데요. 다만 중요한 건 이제 6월 11일 이후로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 이를테면 이준석이 되면은 안철수 대표들이 상당히 좀 비판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그럼 또 입당이 좀 빨라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준석이 될 경우 30대이기 때문에 본인은 60대 연령층 많은 층이 좀 더 역점을 줘야 되겠다라는 전략을 할 수 있는 거고. 나경원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보수 강성 이미지가 좀 있으면 나는 더 중도 이미지를 더 해야 되겠구나 라든지 그리고 누군가 주호영 대표 처리가 된다면 그러면 나는 영남 쪽이면 나는 충청도 쪽 이렇게 써야겠다.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행보가 좀 달라질 그렇습니다. 것이다. 예를 들면 주호영 지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안철수 대표하고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안철수 입당이 속도를 낸다면 합당이 속도를 낸다면 윤석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율을 해야 될 건지 이런 게 다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6월 10일 끝나면 바로 저는 입당이라든지 윤석열을 타진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다만 그때부터 뭔가 중장기 어떤 전략을 세울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서 나오면서 전략을 세워가면서 독자적으로 가면서 타진을 이제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민주당에서는 친문, 친노 표심 잡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해찬 전 대표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 있느냐 대선 주자 중에 이걸 가지고 좀 약간의 경쟁이 붙었더라고요. 경쟁이 좀 보이지 않게 사실 그동안 세게 붙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해찬 전 대표, 민주당 대표가 지금 묘하게 킹메이커처럼 지금 돼 있는 겁니다. 근데 가장 킹메이커 될 좋은 조건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친문의 저하장격인 역할을 해왔다는 거고 또 하나는 충청도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충청도. 이건 대망론 얘기 많이 나오는 이 두 가지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물밑에서 많이 경쟁을 했는데 저는 이재명 경기사의 행사에 딱 참석을 하니까 바짝 긴장을 했죠. 그러나 이제 공개적으로 이재명을 지지하겠다, 대통령 만들겠다라고 선언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정세균 전 총리가 이해찬 전 대표의 이재명 지원설은 와전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지지도라든지 당내 판도가 좀 달라질 경우에는 그러면 또 이해찬 전 대표의
행보도 달라질 수 있도록 그게 킹메이커의 숙명이고 원래 역할이 그렇습니다. 전략적으로. 네. 대통령을 만드는 게 목적이지 누구를 미는 거 지지하는 건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예, 앞으로는 상당히 유동적인 상황이 좀 더 남아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드릴까요? 네.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 청와대로 초청해서 오찬 간담회 하거든요. 예. 자, 여기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것을 보십니까? 저는 오랜만이니까 5당 대표를 예, 초청을 맞습니다. 한 건데 예. 만약에 제1당, 제2당, 민주당이라든 국민힘만 모여서 한다면은 상당히 세게 네. 거친 말들이 오갈 수도 있지만은 내일 뭐 5당이 다 오기 때문에 네. 그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거기다가 또 지금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성과가 성과 우리로 설명하는 많았기 자리.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고 일테면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 지금 당 대표 권한대행입니다만은 아마 이제 부동산 문제 그리고 김호수 청문회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좀 제기를 할 겁니다. 현안은 네. 그러나 그게 결국은 큰 제한적이고 결국은 남북 정상회담의 문제를 그래서 초당적인 협력하자 이게 아마 전체적인 기사로 큰 흐름 속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 실제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지 지켜보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봤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비치된 손소독제를 검찰총장 후보자 김호수 인사청문회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더군다나 증인 참고인 협상이 결렬되었음에도 일방적 회의 소집과 참고인 채택을 강행한 것은 또 한 번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 와서 참고인 한두 명만 받겠다. 마치 선심서듯이 참고인 한두 명 양보할 테니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말아라. 이번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맹탕 청문회로 만들기 위해서 깽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조국, 박상길 등 이 사람들은 김학의 불법 출근과 관련해서 깊이 관여한 분들이고 그와 관련돼서 충분히 김호수 검찰총장의 역할에 대해서 물어볼 사안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것은 곧 검찰총장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몇 말씀 좀 드리고 회의하러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수사를 맡고 계시죠. 재판을 받고 있거나 또는 특정 사건의 수사나 조사에 관여했거나 했던 분들이었습니다. 예, 제가 명단을 받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야, 국민의힘이 이거 선거 한번 이겼다고 이렇게 막 나가도 되냐.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어요. 24명의 증인 참고인을 신청한다고 보내왔습니다. 대부분이 김학의 사건 관련된 증인입니다. 참고인들이에요. 이게 김학의 청문회입니까? 김호수 청문회입니까? 김학의 사건을 정치쟁점화 시키겠다. 이런 정치 공세하겠다. 도대체 인사청문회라는 국회 일정을 이렇게 정치 공방으로 정치 공격으로 쓰라고 누가 허락을 해줬습니까? 아니 이런 정치들을 왜 언론에서 비판 안 해줍니까? 왜? 아니 아무리 야당이라고 해도 언론이 너무 과보하는 것 같아요. 합법한 거죠. 이게 불법이에요. 아니라니까 이건 합법적이라니까요. 이게 불법이라고요, 이게.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논쟁은 얘기합니까? 우리 김도 간사님도 내 이름 이야기하지 마. 생각을 해. 왜? 아 이름 부르는 것도 안 돼? 안 돼. 왜? 부르지 마. 그럼 뭐라 그래야 돼 그럼? 내가 이야기. 당신 뭐라 그래야 돼? 당신은 막말이지. 자. 뭐라 그래야 되냐고 내가. 간사님 있잖아 간사님. 내가 말을 좀 걸고 자. 싶은데 뭐라 그래야 돼? 간사. 자, 당신 하면 막말이고. 그럼 귀하. 뭐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화를 해야 될 거야. 대화. 그러니까 하시죠 이제. 왜 코미디가 되네 이게 참. 아니 코미디가 아니라 이게. 옛날에도 싸우다 웃으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왜 코미디가 되네 이게 참. 아니 코미디가 아니라 이게. 대학생 고 손정민 씨가 한강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지 한 달이 된 오늘 경찰이 부실 수사를 하고 있다며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온라인 카페 반포 한강 사건 진실을 찾는 사람들 소속 회원 30여 명은 오늘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초동 수사 미흡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시간이 헛되이 지나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사의 괴롭힘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검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가 상당 기간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동반한 폭행을 가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돼 그 결과가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5살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젯밤 9시쯤 아산시 한 아파트에서 5살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후 자해를 한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 저녁 6시 25분쯤 인천시 동춘동의 한 2층짜리 원룸 건물 1층에서 불이 나 요르단 국적의 44살 A씨가 숨졌습니다. 이 불로 원룸 내부가 완전히 탔고 36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육군 모 부대 대대장이 자신의 비위를 신고한 내부자를 색출하다가 징계를 받았지만 여전히 자리를 지키며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육군 3사단 예하부대 대대장으로 있는 김모 중령이 상급부대에 자신의 비위를 신고한 장교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따돌리는 등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 공사 현장을 덮쳐 60대 노동자를 숨지게 한 운전자가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취재진 앞에선 가해 운전자는 사고 당시 기억은 전혀 나지 않지만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이러면 오늘 중으로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31살 A씨를 불러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남색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온 A씨는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그리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법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50여 분 뒤 영장 심사를 받고 다시 취재진을 마주한 A씨는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2시쯤 서울 성수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공사 현장을 덮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장소 인근 CCTV에는 A씨의 차량이 도로 위에 있던 크레인과 충돌한 직후 큰 불길이 있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 사고로 크레인 옆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 61살 양모 씨가 차에 치여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노동자 양 씨는 서울 지하철 2호선 뚝섬역 부근 지상 구간의 낡은 방음벽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고 현장 30m 앞에서 신호수가 차량을 통제하고 있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지나쳐 양 씨를 덮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직후 차에서 빠져나온 A씨는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장소 인근에 있는 지인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선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인근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음주운전 사고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는데 A씨의 구속 여부는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2018년 해운대에서 건널목 신호를 기다리던 대학생 윤창호 씨는 돌진해온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숨졌고 그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는 윤창호법을 만들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고 운전면허 정지 취소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이었죠. 이 법이 시행되면서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더 이상 들리질 않길 모두가 한마음으로 바랐습니다.
하지만 윤창호법을 무색하게 하는 음주운전 사고는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음주운전으로 어제 새벽 60대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요. 지난해 햄버거를 사오겠다던 엄마를 기다리던 6살 아이는 낮술 운전자가 받은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밤늦은 시간까지 치킨집을 운영하며 직접 배달에 나선 한 집안의 가장도 중앙선을 넘어 달려온 만취 운전자의 참변에 당했습니다. 윤창호법이 적용되면서 종전보다 처벌이 강화되긴 했지만 처벌이 더 강력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지난해 11월 대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환경미화원 한 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늘 나왔는데요. 실형이 선고된 1심과는 달리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됐고 초범인 점이 참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새벽 뚝섬역 사망사고를 낸 만취 운전자는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친 뒤 울먹이면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뒤늦은 후회와 눈물이었습니다. 가서 어떤 말씀하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안에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술 얼마나 드신 거예요? 유가족분들에게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지난해 있었던 두 음주운전 사건에도 모두 윤창호법이 적용됐습니다. 6살 아이를 숨지게 한 낮술 운전자에 대해선 징역 8년이 확정됐고요. 치킨집 사장을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는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정에선 가해자들은 유족에 사과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일각에선 더 이상 음주운전에 관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술 마시고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도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음주사고로 아들을 잃은 두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려드리면서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근절되길 바라봅니다. 저희 아이 이번에 초등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앞으로 창창하게 살 날이 많았는데 음주운전 가해자는 8년이라는 선고받고. 네, 창호야 지금 어떻게 이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사회적인 변화들이 있고 또 인식의 전환이 되고 있는데 너의 어떤 그 죽음이 헛되지 않게 그런 좀 더 진일보된 사회, 좀 더 성숙한 사회, 그런 국민적 공감이 일어나가지고 음주는 이제 정말 근절되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진정한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아빠가 가지고 있다. 잘 지내고 창호야. 그래.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가계가 포괄적으로 빌린 돈이 1분기 말 현재 1,765조 원에 달해서 또다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가계 부채 억제를 위해서 금리 인상을 내심 검토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아직 회복되지 않아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박병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1분기 말 현재 가계 신용 잔액은 1,765조 원으로 또다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래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1분기 가계 신용은 전분기에 비해 37조 6천억 원이 늘어나 증가폭이 전분기 45조 5천억 원에 비해서는 줄었으나 전년 동기 증가분 11조 1천억 원에 비해서는 크게 확대됐습니다. 가계 신용이란 가계가 은행이나 보험사, 대부업체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인 판매 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를 의미합니다. 가계 신용을 두 부분으로 나눠보면 가계 대출이 1,666조 원에 판매 신용이 99조 원에 달했습니다. 가계 대출만 보면 1분기 중 증가 규모가 34조 6천억 원으로 전분기 45조 8천억 원에 비해 줄었으나 전년 동기 17조 3천억 원에 비해서는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판매 신용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소비 부진이 완화되면서 여신 전문 회사를 중심으로 증가해 전분기보다 3조 1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1분기의 가계 신용 잔액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9.5%로 2019년 4분기 이후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의 규제로 앞으로는 상승률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한국은행은 보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크게 늘어났던 주택 매매 거래량이 올해 들어서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4월 29일 날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 정책적인 어떤 효과가 있어서
이 증가율은 조금씩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를 위해 금리 인상을 내심 검토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여서 금리 인상 시점을 잡는 데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한국 청소년의 사망 원인 중 자살이 9년 연속 1위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학교 생활 만족도가 떨어지는 등 생활 방식과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통계로 엿보는 청소년의 삶을 권남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청소년 자살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었습니다. 똑같은 뉴스가 9년째 반복됐습니다. 2019년 기준 9살에서 24살 사이 청소년 10만 명당 사망 원인은 자살이 9.9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2009년 10.3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수도권 지역의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면 전환합니다. 청소년의 삶 역시 코로나19 사태에 흔들렸습니다. 원격 수업에다 친구도 못 만나며 청소년 절반 정도는 학교 생활이 부정적으로 변했다고 느꼈고 만족도 역시 줄었습니다. 코로나19의 학업 스트레스가 늘었다는 응답도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사교육을 받은 학생이나 참여 시간은 1년 전보다 줄었는데 전체 사교육이 줄었다고 딱 잘라 말하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초등 같은 경우에는 안전을 우려해서 사교육의 소비를 줄인 경향이 보일 수는 있지만 고등 같은 경우에는 도리어 늘어난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의 신체 활동 시간은 일주일 평균 2.1시간으로 직전 조사인 2017년보다 무려 2시간 가까이 줄었습니다. 반면 원격 수업으로 10대의 인터넷 사용 시간은 1년 전보다 일주일에 10시간이나 늘었고 10명 중 4명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청소년에게 나쁜 면만 가져온 건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집에 있는 시간이 늘다 보니 음주와 흡연율이 줄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하루에 수십만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인도에서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검은 곰팡이균까지 퍼지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검은 곰팡이균에 감염된 환자들 치사율이 50%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초비상인 상황입니다. 인도 현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성미 리포터 연결돼 있습니다. 리포터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굉장히 많은데 검은 곰팡이균이 확산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거고 얼마나 감염이 된 겁니까? 네, 평소에는 흙 속이나 식물, 거름, 썩고 있는 과일이나 채소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점액 곰팡이에 인체가 노출되며 발생한다고 합니다. 예. 인도 내 현재 감염자 수는 8,800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예, 8,800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고 이렇게 왜 갑자기 최근에 이렇게 많이 감염이 되는 겁니까? 네, 13억 인구의 인도에서 매년 10명 정도 감염자가 나왔었는데요. 이번 2차 코로나 사태 이후 감염자가 폭증하였습니다. 예. 인도 보건부는 코로나19로부터 회복 중이거나 회복된 사람들 사이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 또 중증 환자들이 산소호흡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비위생적인 산소 투여 과정 또 열악한 병원 위생 환경에 노출된 사람들이 많으면서 이게 지금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스테로이드제 과용으로 인해 검은 곰팡이에 감염된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 좀 안타까운 게 이 검은 곰팡이균에 감염이 되면 전이를 막기 위해서 신체 일부를 절단하기도 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감염이 시작되면 안구, 턱, 코를 통해 결국 뇌까지 전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 감염된 부위를 절단한다고 합니다. 예, 치사율이 50%에 달한다고 합니다. 치료제나 이런 것들은 부족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치료 시기를 놓치면은 치사율이 90%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예. 현재 이것을 치료하기 위한 약 또한 부족한 상태라고 합니다. 완치도 어렵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교민들도 불안감이 커질 것 같거든요. 현재 우리 교민이 검은 곰팡이균에 대해서 어떤 걱정을 갖고 있습니까? 네, 인도는 현재 아직까지 락다운이 진행되기 때문에 외부와의 접촉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서 이제 집 내에서 이게 면역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면역력 키우기에 힘쓰며 집안 환경을 쾌적하게 하자는 분위기입니다. 결국에는 코로나19도 확산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오는 검은 곰팡이균 감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인도 지금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는 30만 명이 넘었습니다. 한 달 전에 저희랑 인터뷰하실 때 산소호흡기가 부족한 상황이다. 확산세도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코로나19 확산세가 조금 꺾이면서 일일 확진자 수는 25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일 사망자 수는 4,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병원 지금 환경, 시설은 어떻습니까? 현지 의료 상황도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네. 얼마 전 인도 배우가 코로나19로 사망을 하였는데 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 그에게 공급된 산소호흡기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모습을 영상을 공개를 했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서 논란이 있었고 교민분들 중에서도 어렵게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제때 병원 스텝이 오지 않아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다고 합니다. 예, 앞서서 그 검은 곰팡이균이 그 산소호흡기 과정에서 열악한 균이 지금 흡입이 되면서 걸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들었는데 병원의 그 의료 환경시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 열악한 상황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중증 환자들이 산소호흡기를 이제 착용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워낙 많다 보니까 관리가 쉽지 않아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코로나 감염 환자들에게 그게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예, 백신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5월부터 만 18세 이상도 백신 접종이 가능해지면서 5월 초에는 백신 접종 예약이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예. 현재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미 리포터님도 지금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들 좀 깨끗하게 하시면서 면역력 강화하는 데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이 워낙 안 좋으니까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미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이 일본 내 코로나 상황을 이유로 여행 금지 권고를 내리자 일본 정부는 올림픽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미국 선수단 파견과는 관련이 없는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가뜩이나 악화한 여론에 더해서 타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이 일본 전역에 대한 여행 금지 권고를 내린 데 대해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과는 관계없는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 기준에 따라 감염자 수가 일정 수준을 넘어선 나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겁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관방장관은 미국 정부도 이 점을 확인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東京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の競技大会の開催を実現するとの日本政府の決意を支持するという米国の立場には何ら変更はないと考えておりますし。 마루카와 올림픽 담당 장관도 이어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본 방문이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今回の引き上げでは日本への渡航回避が勧告されてはいるものの必要な場合の渡航まで禁止されているものではないと承知をしております。 미국 올림픽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여행 금지 권고가 선수단 파견과는 무관하다며 안전한 대회 참가를 자신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의 파장은 적지 않아 보입니다. 당장 해외 각국이 일본 내 코로나 상황을 이유로 선수단 파견에 소극적으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내 올림픽 반대 여론도 한층 가열될 전망입니다. 도쿄대 연구팀 조사 결과 올림픽 개최로 사람 이동이 10% 늘어나면 도쿄의 감염자 수는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感染者数を抑えるということを第一に考えると、やはり人の集まりというのは避けていただきたいというのがもう 10만 명이 넘게 모이는 올림픽은 열겠다면서 음식점 등의 영업은 제한하는 정부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속에 왜 올림픽을 개최해야 하는지 여전히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스가 총리. 도쿄 등 긴급사태 연장과 함께 올림픽을 둘러싼 중대 결단을 내릴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야권 인사를 체포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여객기를 강제 착륙시킨 벨라루스에 대해서 유럽연합이 경제 제재에 나섰습니다.
벨라루스 항공사 소속 여객기의 유럽연합 영내 비행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최무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EU 27개 회원국은 임시 정상회의를 열어 벨라루스 외국 여객기 강제 착륙을 항공기 납치로 규정하고 벨라루스 항공사 소속 여객기의 EU 영내 비행을 금지하는 경제 제재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And the Council will adopt measures to ban overflights of the EU airspace and deny access to EU airports to Belarus airplanes. 항공기 납치에 관여한 벨라루스 고위 관리와 정권에 자금을 대고 있는 벨라루스 기업에 대해서도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국제 규약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EU의 제재 결정을 환영하고 미국 역시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방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벨라루스의 친정부 텔레그램 채널이 강제 착륙 후 구금된 야권 인사 프라타세비치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협박을 받고 촬영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Также сейчас я продолжаю сотрудничать со следствием и даю признательные показания по факту организации массовых беспорядков в городе Минске. 27년째 집권하며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로 불리는 벨라루스의 루카셴코 대통령은 지난 일요일 그리스를 출발해 리투아니아로 향하던 아일랜드 민항기를 전투기까지 동원해 수도인 민스크 공항에 강제 착륙시켰습니다. 벨라루스 측은 이 여객기에 대한 테러 위협이 접수돼 비상 착륙시켰다고 주장했으나 착륙 직후 폴란드에서 망명 중인 프라타세비치 일행을 기내에서 체포하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체포된 프라타세비치는 반정부 시위 조직 텔레그램 채널인 넥스트의 운영자입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시가 가을 학기부터 모든 공립학교에서 원격 수업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9월부터 전원 등교해서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김원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현지 시각 24일 MSNBC 방송에 출연해 올해 가을 학기부터 공립학교에서 원격 수업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뉴욕시에 거주하는 학생 100만 명 가운데 60만 명이 원격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So I'm very pleased to announce New York City public schools will fully reopen in September. Every single child will be back in the classroom. I have talked to so many parents who have been wanting to hear this confirmed, and I am confirming it. 드블라지오 시장은 가을 학기에 일부 원격 수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코로나19 감염률이 급감하고 12살부터 화이자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되면서 입장을 선회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갈수록 더 많은 아이가 백신을 접종하고 있고 어디서든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됐다면서 바로 지금 학교를 완전히 열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가을 학기가 시작하는 9월 13일부터는 전원 등교의 수업을 들어야 하며 교사들도 학교로 전원 출근하게 됩니다. 가을 학기부터 원격 수업을 폐지한 미국의 대도시는 뉴욕시가 처음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시의 전원 등교 방침은 완전 정상화를 향한 커다란 발걸음이자 경제 회복으로 가는 결정적인 조치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평가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음주 측정기처럼 숨을 내쉬면 1분 안에 코로나19 양성 여부를 판독할 수 있는 장비가 싱가포르에서 시범 운영됩니다. 싱가포르 국립대 출신들이 세운 스타트업이 개발한 이 장비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의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장비는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임상시험에서 90% 이상의 정확성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범 경기부터 4월까지 다소 부진하던 키움의 키맨 이정우 선수가 5월 들어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꼭 한 달 전 꼴찌였던 팀의 순위는 어느새 4위까지 상승했습니다. 김상익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삼성전 이정우의 빨랫줄 타구가 우측 담장을 넘습니다. 시즌 1호 홈런. 동료들의 짓궂은 침묵 세리머니 속에 덕아웃에서 지켜둔 오른손. 찢어진 장갑이 전국의 전파를 타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정우의 헛슬 플레이는 5월 개인 성적으로 나타났습니다.
4월 2할대이던 타율이 5할에 육박하는 등 타율과 OPS 모두 월간 랭킹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정우는 데뷔 시즌부터 항상 5월 성적이 4월에 비해 월등했습니다. 코로나19로 5월에야 지각 개막한 지난해도 5월 타율은 3할 8푼을 넘겼습니다. 팀의 키맨답게 이정우의 활약은 그대로 팀 성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달 전 꼴찌였고 최근 7연패를 당하며 4기가 바닥으로 떨어졌던 팀은 어느새 7연승을 달리면서 4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정우의 타격 능력이 의심받을 때도 홍원기 감독은 믿음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어깨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칠 때 빨리 열리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을 좀 수정하고 또 일단 타석에서 자신감이 좀 많이 없었는데 결과가 조금씩 나오다 보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5월의 사나이 바람의 손자가 타격감을 찾은 키움이 가을 야구를 향한 본격적인 승수 쌓기에 들어갔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황사가 물러갔습니다. 현재 영남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내일도 전국의 대기질 보통 단계로 양호하겠습니다. 다만 오늘까지 강한 바람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서해안, 경북 동해안과 내륙 일부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미시령에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7.2m에 달하는 태풍급의 강풍이 기록됐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도 10에서 20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밤까지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 지역은 대기 불안정으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도 낮 동안 수도권과 영서 지역에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밤에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서 모레는 전국에 비가 확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고 80mm, 그 밖에 내륙 쪽으로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올라서 따뜻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24도까지 오르겠고요. 강릉 27도, 광주 26도, 대구는 25도로 일부 지역은 25도를 웃돌며 다소 덥겠습니다. 금요일에도 전국에 한 차례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